네,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오늘은 이제 소설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영국 소설의 발생 배경인데요. 아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소설의 발생 배경. 물론 동양의 소설과 영국 소설이 다르지만, 소설은 일본 사람이 이렇게 소설이라고 명명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는 라블입니다. 라블하면 프랑스 말로 원래 새로운 놀라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소설 이전에는 왕을 찬양하거나 왕이나 그다음에 국왕폐왕, Long live the king, 뭐 왕이시여 영원히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런 거 영국 같은 게 국가의 번성과 제국의 번영 이런 것을 시로 이렇게 읊었는데요.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18세기에 주로 영국 소설, 나블이 등장했습니다. 소설이라고 번역한 것도 좋지만, 원어 그대로 나블 혹은 노벨라, 나블은 신기한, 그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영화도 없었고, 뭐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TV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소설은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놀라운 나블, 노벨라, 그래서 소설이 된 것입니다. 소설의 발생 배경인데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또 수업이 있어서 잠깐만 촬영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 영문학의 특색인데요. 18세기는 발생기 소설입니다. 소설이 처음 생긴 것인데 물론 우리 한국에는 소설이 있었죠. 홍길동전도 있었고요. 뭐 과거에 장화홍련전, 뭐 콩쥐파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크게 일단 서양 문학에서 우리가 노벨라 소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18세기에 우리가 걸리버스 트래블스, 걸리버 여행기 같은 거 아니면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섬에 고립됐다가 나중에 혼자 그 섬에서 탈출하게 되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거, 몰 플랜더스 같은 거 대표적인 영국 소설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책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설을 종으로 인쇄되기 전에 쓴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19년이니까 18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의 그 상상보다도 하나의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영국 소설사의 그 모두의 서두에 첫머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를 일반적으로 소설의 발생, 소설의 처음 시자,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발작, 출발점, 시발점, 이렇게 처음 시자,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발작, 그래서 소설의 시발점, 소설의 출발,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719년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혼자 섬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18세기 소설의 시작이지만 현대 포스트 컬로니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입니다. 지금 200년, 300년 지났지만 로빈슨 크루소의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소설의 처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영국 소설사에서 맨 위에 위치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성과 양식, 하나의 그 이성과 형식이 하나의 규준이 되고 스탠더드가 되고 표준이 되던 고전주의가 그 당시에 18세기 영문학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의 인간의 이성과 하나의 그 틀에 짜여진 양식이랄까 형식이 하나의 그 스탠더드 규준이 되거나 그 기준이 되는 시대, 고전주의가 영문학을 지배하던 시대가 18세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를 옹호했던, 고전주의를 주장했던 중요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1726년이니까 18세기 초인데요. 간결한 고전의 그 산문체로 쓴 걸리버 여행기가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는 제가 처음에 지금도 영화로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제가 어릴 때 읽었을 때 특히 소인국과 혹은 대인국 갔을 때 1부, 2부의 그 충격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와 그리고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가
걸리버가 조난 스위트의 걸리버가 소인국 갔을 때, 대인국 갔을 때 그 장면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상상도 못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2000년 중반인가 또 이 작품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책으로 번역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의 여행기가 1726년도,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초기 작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로빈슨 크루소, 그 다음에 1726년에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s 트래블스가 소설의 기원, 소설의 출발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32년부터 1901년은요,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팽창의 시대이고요. 우리 임피리얼리즘, 영국의 그 제국주의를 확산, 전 세계적으로 배를 가지고 막강한 해군력으로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해군력으로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영토 확장의 시대, 영국의 그 확장의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어떤 분은 제국주의자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순수한 영국 민족 대영 제국의 확장을 가져온 번영의 여왕 이렇게 보는데, 다 맞는 말이겠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되기까지의 그 어려웠던 과정을 지금 생략하고요. 팽창의 시대고 영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영토 확장, 그 다음에 그 영국 제국주의 확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갖게 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도 식민지가 있었지만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강력했던, 영국 해군력이 가장 강력했던, 지금 현대 영국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미국과 마찬가지, 미국과 비슷한 미국의 그 국가 권력, 미국의 국방력, 미국의 해군력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 영국 해군은 그 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배는, 그 해군은 뭐 지금의 핵무기와 그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시대였는데,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그 이면에는 또 나름대로 그 어두운 면,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그 특징, 영토 확장과 식민지 개척에 따른 영국 제국주의 확장이라는 이런, 영국의 발전이라는 영국 문화와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의 발전과 영토 확장, 식민주의 개척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또 식민주의 입장에서 피지배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또 아픔과 그다음에 영토를 뺏기거나 또 생명이 뺏기는 그런 시대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했지만 이면적으로 식민지에는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강대국 영국에 비해서 약소국인 국가들과 그 민족들은 침해를 받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1842년부터 1901년까지 본격적인 영국이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세기 문명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 영어로 파리스죠. 18세기 문명의 중심이라면은 대국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겪고 난 이후에 프랑스가 민주화되고요,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정치적, 사회, 문화적 세계, 유럽의 중심지였다면 19세기에는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런던으로 그 영향력과 그 패권이 옮겨갔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중심은 프랑스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19세기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세계 주도권과 세계 그 정치력과 경제력과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국제 관계에서 주도권이 영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세기는 프랑스였는데 19세기는 영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832년도, 역시 19세기 초인데요.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제정이 됐던 날입니다. 1832년을 기억하십시오. 1832년, 즉 빅토리아 여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기 직전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런던의 인구가 200만인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 여왕이 90세기 넘은 걸 알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2년도에 즉위하여 현재까지 64년 64년이 넘었네요. 64년 재임한 것과 비교된 것인데 영국 여왕이 이제 90세가 넘은데 아들이 찰스 황태자입니다. 찰스 황태자도 아마 환갑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손자들이 이미 있고 태어났고요. 그다음 결혼도 했기 때문에 찰스 황태자가 60이 넘도록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영국의 황태자 자리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이 90이 넘으셨는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에 영국의 영국의 왕권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아마도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찰스 황태자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고요. 아마 그 다음 세대 손자들에게 이렇게 왕권이 이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추측해봅니다. 1832년은 제1차 선거법 개정이 된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다음 여성이나 남성 그다음에 노예들이나 그다음에 사회 하층민까지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이 최초로 일어났던 시대가 19세기 1832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19세기입니다. 다음 1851년도 영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국제적 무대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런던 대박람회 엑서비션 1851년도 19세기 중반에 런던 대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영국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영국이 세계의 중심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박람회일 수도 있고요. 영국이 갖고 있는 그 패권을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897년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지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화무 11홍 정치 권력이 보통 10년 가기 힘든데 빅토리아 여왕은 60년이 넘게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현모양처적이고 그다음에 영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여왕, 영국의 국력, 영국의 국가 위신과 영국의 위신과 명예를 떨친 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분들은 식민주의자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비판하겠죠. 영국 때문에 수많은 식민지가 침탈되고 국력과 그 생명력 그리고 그 자원이 수탈되기 때문에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을 또 제국주의자라고 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영국 민족 대영 제국의 확장을 이룬 영국이 가장 영국을 번성했던 국가로 만들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97년도 즉위 여왕이 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01년도 64년이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가 아니고 현재 엘리자베스가 아니고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이후로 1837년에 여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여왕이 된 이후에 1901년도 20세기 초반에 사망했으니까 164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던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64년은 상상도 못하는 긴 기간에 영국을 세계적 국가로 발전시킨 아주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837년 영국 여왕이 즉위했던 시대는 런던의 인구 200만인데 지금 1901년 64년이 지난 1901년은 런던 인구가 600만이 넘습니다. 650만 약 3배 이상 확장됐다는 것을 봤을 때 문화의 융성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이 가장 역사적으로 발전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영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100년 전 영국의 그 힘과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빅토리아조 시대에 영국 소설이 발달하게 됐는데 19세기에 수많은 영국 소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영국 잉글리시 나블이 발전하고 성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19세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번영의 시대입니다. 번성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산업혁명,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영국이 강대한 산업국가, 공업국가로 발전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업력과 또 경제력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또 중남미까지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자원과 재물 어마어마한 자원을 통해서 영국이 산업국가로 세계적 공업국가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9세기는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던 것, 즉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고 아버지가 상원의원이면 또 두 번째 아들과 손자도 이렇게 세습하게 되었던 자기 신분이 결정됐던 인간의 삶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 대한 자신의 미래를 또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인간자, 주체적자의 형성과 함께 더불어 자기의 삶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됐기 때문에 영국 문학에서도 교양과 학습, 교육, 또 오락이라는 교양, 학습, 오락 이 세 박자를 갖춘 시대에 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산업 발달, 민주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인쇄술의 발달 이런 거, 그리고 산업과 경제력의 발달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대학 문학에서 가장 많이 또 영문학에서 그렇고요. 대학 교양 수업에서 혹은 문학과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자가 샤를로트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는요. 독자 자신의 내면을 읽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찰을 돕고 자기 발전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자기의 남성과 여성의 주체적 정체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대학 영문과에서 혹은 영어 교육과에서 그리고 일반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텍스트가 되는데 제인 에어가 갖는 문학적 구조는요. 읽어보면 굉장히 시적 경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읽어도 재밌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상상도 못하는 표현 그리고 새롭게 영화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수차례를 걸쳐서 영화화되고요. 제인 에어가 갖는 구조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 여성의 삶에 대한 인간 내면의 성찰에 대한 깊이와 문학적 구조는 시적인 경지에 다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착한 외삼촌 집에 살게 됐는데 또 외삼촌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자 그래서 제인 학대하는 외숙모와 외사촌 밑에서 이렇게 외숙모 집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여성으로서의 최초로의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인간 주체, 인격 여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붉은방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보냈던 불합리한 사회, 로우드스쿨이 있습니다. 로우드스쿨, 기숙학교에서의 삶, 그리고 학교의 불합리한 교육과 교육 정책과 교육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정신적 각성과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추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외삼촌 집 붉은 방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로드 기숙학교에서의 과정, 세 번째는 통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관을 우리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소설은요. 소설은 시적인 운율이나 어떤 극적인 형식,
직접적인 개입이 있기보다는 인생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설은 훨씬 대중적인 장르가 된 것입니다. 시적인 운율 있지 않습니까? 가운을 맞추고 운율을 맞추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추는 그런 운율이나 극적인 형식의 개입이 없이 인생을 그대로 가공된 현실이지만 인생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과 삶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2년에 걸쳐서 박경리 문학의 그 공간적 배경이 되는 진주의 진주가 아니라 하동이죠. 경남 하동에 우리가 2년 동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신문방송학과, 경제경영, 공공인재학부, 그리고 또 수많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양한 학과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관광버스로 2년에 걸쳐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가면요, 최첨단 댁의 가공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데 그 공간적 배경을 보면서 제가 감탄하게 되고 또 가게 되고 또 다시 가고 싶고, 그래서 최첨단 댁의 삶과 하동에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배경은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KBS 드라마, 그다음 박경리 소설 두 번이나 KBS에서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 SBS도 한번 만들었고요. 그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공,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 배경인데 실제는 그곳에 갔을 때 마치 소설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요. 그래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인생에 있어서 보다 더 직접적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소설은 어떤 면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또 사실적인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소설에서는 또 낭만적인 면도 있겠지만 현실을 반영하지만 현실 그 이상의 그 배경과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소설은 시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인, 또 재밌기 때문에 대중적인 장르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영국이 또 번성하게 된 것은 그 철도의 건설입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또 비행기가 있는 시대이고요. 우리가 KTX도 타고 서울, 부산도 빨리 갔다 오는 시대죠. 우리 상상부터는 속도의 시대인데 그 당시는 철도의 발달이라는 것,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시켰죠. 그래서 철도의 건설은 그 이전 시대에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도시와 다른 도시와의 이동, 인구 이동과 그리고 그다음 원자력, 그다음에 원자력이 아니고 원자재와 수많은 물품을 운반시켰던 운송수단, 수송수단의 발전이고 인구 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철도의 건설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Modernization, 현대화, modern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폭넓은 범위에서 근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의 과정에서 제레미 벤덤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철학과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공리주의는 공적 이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요, 공리주의 철학,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19세기 소설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공리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공리주의 철학의 이면에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과 더불어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아마 제가 2000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외국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젊은 미국 대학생, 남학생 3명, 그 다음에 여학생 3분이 오셨는데 또 저희 집에서 이렇게 3명이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됐는데 전 또 다른 데 가게 자고, 그래서 낮에 일을 하고 미국에서 온 젊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뽑아온 학생들인데 잠을 잘 때는요, 저희 거기 그 당시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며칠 빌려줬는데
일을 할 때 그렇게 열심히고 협조적이지만 일이 끝나고 피로감이 몰려온 이후에 6시 이후에는요 금방 거실 그다음에 저쪽 방 이렇게 각각 냉장고에 먹을 거 마실 거 가득 채워놓고 6시 이후에는 이 미국 친구들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서로 싸웠는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그 사적인 그 공간 사적 그 감정 그래서 개인주의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밤에 또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그 재밌게 이런 시간을 보낼 텐데 서양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는 또 굉장히 존중받아야 할 부분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철저하게 그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문화적인 건 달라요. 그래서 그 작은 아파트 공간에서 일이 끝났을 때 말도 안 하고요. 각기 음악도 뜨고 그다음에 또 샤워도 하고 각각 다른 일을 할 때 서양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훨씬 더 또 깊다고 더 넓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는요. 최대로서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철학이 발달됐고요. 그다음에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의 등장과 산업사회 발달인데요. 중산층, 현대적 의미에서 중산층은 좀 달라요. 현대적 의미에서 중산층은 좀 부유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중산층은요. 어떤 사회 상류층과 하류계층의 중간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대적 의미에서 중산층은 뭐 3만 달러, 5만 달러 이상의 그 개인 소득과 그리고 그 연금 같은 거 그리고 사회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다음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고 사회의 핵심 계층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중산층은 약간 상류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산층에 등장했죠. 귀족층과 그다음에 중산층 그리고 또 하위 계층이 있다면 중산층이 이제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발달과 더불어 중산층이 등장하게 되었고 민주주의 발달에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의 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작가들이 산업사회라는 이 사회적인 변화의 시기 그 변혁 속에서 새롭게 대두된 인간 문제, 주로 대표적인 것이 인간소의 문제겠죠. 인간 문제를 직시해서 산업화가 근대화가 경제적으로 발달이 되었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그다음에 부의 불평등 같은 거, 사회 그 계층 간의 혹은 계급 간의 그 갈등의 심화와 같은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되고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와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인간소의 비인간화와 같은 또 문제, 사회 제도의 모순 등 이런 여러 가지 자체를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찰스 디킨스 소설이 낭만적이다. 크리스마스 때 너무너무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찰스 디킨스 소설은 주로 그 당시 산업사회의 문제점, 하드타임즈 같은 거, 산업사회의 문제점, 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인간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개 더. 그래서 중산층의 등장과 산업사회의 발달을 반영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찰스 디킨스의 하드타임스입니다. 하드타임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하드타임스가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대한 유산과 다르고요.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은 위대한 유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면 영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은요. 그 위대한 유산이라기보다도 이 주인공 소년이 갖게 되는 그 엄청난 유산 어떤 사람을 사형수를 구해줘서 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산, 엄청난 부, 엄청난 유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또 위대한 유산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등장과 산업사회 발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소설이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Hard Times와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입니다. 세 번째는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는요, 19세기 리얼리즘 사실주의와 관련해서 샬럿 브랜트가 가부장 있죠. 전통적인 유교 사회 같은 거 모든 것이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아버지 중심적인 그 가부장 빅토리아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다르지만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시대에 반항적인 여성을 그려내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아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여성 주체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문제를 제기하던 시대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인가 최근에 보니까 또 이런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렇게 또 옷을 함부로 못 입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을 갖게 됐을 때 또 인도 사회에서 영국에 인도에 네 가지 그 계급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크샤트리아부터 바이사 히드라 수드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그리고 상류 사회 여성과 맨 밑에 untouchable 불가촉민 접촉할 수 없는 하류 남성이 결혼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인도 귀족 사회에서 남성을 그 하류기체 남성을 죽이거나 또 그 과부순장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편이 상류층 남편이 죽었을 때 나이 어린 그 여성이 혼자 남은 과부라고 번역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여성을 같이 죽이는 과부순장제 같은 이런 아주 그 불합리한 그 여성으로서의 상상도 못한 남편이 죽으면 따로 죽는 거와 과거에 우리 고구려 부여시대 때 그런 과부 순장제가 영국 인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여성의 이렇게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영국 소설에서 19세기 영국 소설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인 에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